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6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연회장.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참석자들의 번쩍이는 보석과 값비싼 시계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권력자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업체 대명방산의 최강진 회장이 주최한 신형 전차 K3 팬텀의 군납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비공식 연회장이었다. 최강진 회장은 단상 중앙에서 굳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목소리에는 거칠 것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여러분, 이 K3 팬텀이 우리 군의 막강한 철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란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고위 장성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어색한 웃음으로 무마했다. 최 회장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대명방산이 아니었다면 우리 군이 지금처럼 현대화된 무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무기로, 바로 그 무기로 여러분이 편안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연회장 한쪽,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진 테이블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3군 단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전설적인 여장군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오직 손목에 찬 투박한 군용 시계만이 그녀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암시할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말단 실무자나 어느 장성의 비서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녀 또한 굳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대신 차가운 물이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단상 위에서 거들먹거리는 최강진 회장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연 회장의 모든 소음과 허세를 꿰뚫고 오직 최강진의 본질을 향해 있었다. 최강진의 연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물론 군의 깐깐한 요구를 맞춰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류는 또 왜 그리 복잡한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군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좀 알아줘야 합니다. 그저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해서 돈의 무서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의 무례한 발언에 일부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대부분의 고위 장성들은 그저 비위를 맞추는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최강진 회장은 단순한 방산업체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자금력과 정계 인맥을 통해 군의 예산과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다름없었다. 박서윤은 최강진의 저열한 연설을 들으며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가 처음 임관했던 수십 년 전, 군은 정말로 가난하고 장비는 낡았었다. 하지만 그때의 군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긍지와 명예,
그리고 조국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군 내부에도 저런 장사꾼들의 논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안보가 상품이 되고 애국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최강진 회장의 시선이 우연히 박서윤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그는 박서윤의 단정하지만 평범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에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자들도 다 참석하는 모양입니다. 하긴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하지만 여자들이 포탄의 강철 합금 비율이나 전차의 유효 사거리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참석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서윤을 쳐다봤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었다. 박서윤의 곁에 앉아있던 젊은 소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박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소령의 모든 움직임을 단번에 제압했다. 박서윤은 소령을 향해 고개를 작게 저어 보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령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반면 최강진 회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박서윤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하고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있어 저 평범한 여직원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박서윤은 다시 최강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모욕감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최강진 회장은 오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는 단순히 한 여성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그 군복의 무게를 모욕한 것이었다. 연설을 마친 최강진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연 회장을 가로질러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경외와 아첨만이 보일 뿐, 저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여성의 차가운 시선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박서윤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적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뿐이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임을 그녀의 오랜 군 생활이 말해주고 있었다. 연회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권력과 부를 향한 탐욕스러운 아첨과 거짓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박서윤은 홀로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든 외과의사였고, 나라를 좀먹는 역적을 처단하기 위해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였다. 그리고 최강진 회장에게는 그의 화려한 제국에 종말을 고할 저승사자였다.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최강진 회장의 오만한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첨 섞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장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찬사를 늘어놓기 바빴다. 역시 회장님의 해안은 군인인 저희보다 한 수 위이십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군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의 아부를 만끽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대명방산의 전무이사이자 최 회장의 충실한 신복인 인물이 사회자로서 단상에 올랐다. 그는 기름진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회장님의 주옥 같은 말씀 모두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신형 전차 K3 팬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실은 이미 사전에 조율된 몇 개의 형식적인 질문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예상대로 한 육군 소장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최 회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목적인 듯한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이토록 훌륭한 전차를 개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철학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훈계조의 답변을 늘어놓았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의 철학은 단 하나, 바로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대명방사는 그의 장황한 자기 자랑이 이어지던 중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한 손이 올라갔다. 바로 박서윤이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그저 말단 실무자의 하찮은 질문일 것이라 여기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끈기 있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조금씩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결국 사회자는 마지못해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저 구석에 계신 여성분,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모시가 담겨 있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박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 회장의 소음을 단숨에 제압할 만큼 뚜렷하고 힘이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강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로 말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또 무슨 뻔한 소리를 하려는 거겠지. 그의 얼굴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박서윤의 입에서 나온 다음 질문은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장님, 방금 K3 팬텀의 완벽한 성능에 대해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차의 핵심인 주포 포신이 계약서에 명시된 독일제 특수강이 아닌 단가가 훨씬 저렴한 중국산 합금으로 제작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순간 연 회장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최 회장과 박서윤을 번갈아 쳐다봤다. 질문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말하는 박서윤의 태도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 담담하고 간결했다. 최강진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박서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헛소문을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분노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기술 담당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박서윤은 최 회장의 분노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헛소문이 아닙니다. 회장님, 해당 중국산 합금은 지속적인 고압 충격을 견디지 못해 계약서상의 발사 수명보다 내구성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시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심각한 이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적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 회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싸늘한 것을 넘어 살얼음판처럼 변해버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반역 행위에 대한 고발이었다. 최강진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품위를 지킬 여유가 없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느 부서 소속이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고. 그는 박서윤의 본질을 꿰뚫기보다는 그녀를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제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은 제 질문의 진위 여부입니다. 만약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군과 국민 앞에 사죄하셔야 할 겁니다. 최강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저 질문이 단순한 협박이나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사회자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입니다. 어디서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라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대명 방산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음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최강진은 그 말을 기회 삼아 다시 공세에 나섰다. 그는 이제 박서윤을 조롱하고 비하함으로써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 그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가씨,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들은 겁니까? 여자가 군대니 무기니 하는데 끼어드니까 이런 유언비어가 도는 겁니다. 쇠붙이 만질 시간에 부엌에서 칼이나 더 잡아보는 게 어떻소.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박서윤을 동정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 기업의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뱉기에는 너무나 저급하고 폭력적인 말이었다. 박서윤의 옆에 있던 젊은 소령은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미소와 같았다. 그녀는 최강진의 저열한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질문을 꺼냈다. 좋습니다. 회장님, 주포 문제는 그렇다 치고 장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K3 팬텀의 장갑제 역시 계약서의 스펙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호력은 기존 모델보다 고작 7%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납품 단가는 60%나 부풀려졌습니다. 이 차액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최강진 회장은 단순히 품질을 속인 것을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연 회장에 모인 장성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최 회장의 편에 설 수 없었다. 만약 저 여자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 회장과 결탁한 자신들 역시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슬금슬금 최 회장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강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분노를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사회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됐어, 이만하면 됐지. 이런 근본도 없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군. 당장 저 여자 입 다물게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해. 그의 외침은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권위의 포효가 아니라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서윤을 쳐다봤다. 박서윤은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그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최강진의 항복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오만한 성벽에 균열을 만들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뿐이다. 이제 그 씨앗은 의심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나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게 될 것이다. 박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당황하고 분노하는 최강진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연회는 최강진 회장의 분노에 찬 퇴장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화려했던 연 회장에는 이제 어색한 침묵과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최 회장에게 아첨하던 이들은 이제 그와 엮이지 않으려는 듯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오늘 밤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 제국의 심장부에 정조준된 날카로운 비수였고 그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서윤은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충직한 부관인 강철호 원사가 이미 호텔 입구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원사는 20년 넘게 박서윤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는 연 회장 안의 상황을 전해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서윤을 맞았다. 박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오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만요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연 회장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던 그 젊은 소령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장비 분석을 담당하는 기술 장교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으로 박서윤에게 다가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소령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고뇌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서윤은 강 원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 원사는 즉시 주변을 경계하며 두 사람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박서윤은 김소령을 이끌고 호텔의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 주었다. 김민준 소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연 회장에서 보여주신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대명방산의 납품 장비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수사령부에서 장비 성능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명방산이 납품하는 장비들은
언제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실제 야전 테스트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잦은 결함과 성능 미달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저는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윗선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질책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대명방산 측에서는 저를 까다로운 놈으로 지목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군 내부의 부패가 얼마나 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서윤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강진 같은 거물이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한 데에는 군 내부에 그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이익을 공유하는 부역자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김민준 소령 같은 젊고 양심적인 군인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무력하게 짓밟렸을 것이다. 김소령은 잠시 말을 끊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복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박서윤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것은 K3 팬텀의 원본 테스트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대명방산 연구소의 한 양심적인 선임 연구원께서 파기 직전에 몰래 빼돌려 저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박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연회장에서 언급했던 내부 자료는 사실 여러 정황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에 가까웠다. 하지만 김소령이 내민 이 USB는 최강진의 목에 들이댈 수 있는 확실한 물증,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여기에는 주포 포신과 장갑제의 실제 재질 성분 분석표, 내구성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여 국방부에 보고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박서윤은 USB를 건네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군인의 인생과 양심적인 연구원의 신념,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값이 담긴 무게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김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을 나에게 주는 이유가 뭐지? 자네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나? 김민준 소령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료들과 부하들이 불량 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적의 총탄이 아닌 우리가 믿었던 아군의 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수치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보고 저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군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서윤의 차가운 얼굴에 드물게 부드러운 기운이 스쳤다. 그녀는 김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자네가 한 일은 우리 군과 조국을 위한 일이야. 결코 헛되지 않을 걸세.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신신당부했다. 지금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게, 누구에게도 오늘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김소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경례를 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윤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가 아직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차에 돌아온 박서윤의 손에는
작은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 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박서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이제 최강진과 그의 부패 왕국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질문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박서윤의 눈빛이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변경. 내일 새벽. 사냥을 시작한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강진은 아직도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푸른 어둠이 아직 도시를 감싸고 있을 때였다. 박서윤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관사가 아닌 제3군단 휘하의 한 비밀 안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역시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강철호 원사가 묵묵히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군사 작전 계획서 대신 위조된 안전점검 공문과 가짜 신분증, 그리고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등 첩보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준비됐나? 박서윤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신뢰에 울렸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군단장님. 강 원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그들이 수행할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발각될 경우 그들은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불명예스러운 스파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어젯밤 김민준 소령에게서 받은 USB 안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 바꿔치기 수준이 아니었다. 납품 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능 미달의 부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작한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박서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조작된 증거라고 발뺌할 수 있었다. 최강진과 그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다. 박서윤과 강 원사가 탄 평범한 승합차 한 대가 대명방산의 거대한 생산 공장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공장은 서울 외곽의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삼엄한 경비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문에 다다르자 경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를 가로막았다. 강 원사는 익숙하게 차창을 내리고 가짜 공문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불시 점검 나왔습니다. 야간 작업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점검이 미심쩍었지만 공문에 찍힌 직위는 완벽했다. 박서윤이 사전에 군 정보 부대를 통해 입수한 실제 직인을 정교하게 복제한 것이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를 올렸다. 팀장님, 산업안전공단에서 야간 불시 점검을 나왔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깬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찮게 됐군. 위에서 온 사람들이니 막을 수도 없고. 일단 들여보내.
대신 작업 라인에는 절대 접근 못하게 하고 사무동만 대충 훑어보게 해. 절대 사진 같은 건 찍게 두지 말고 경비원은 마지못해 차단기를 올렸다. 들어가십시오. 단, 지정된 구역 외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승합차는 천천히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섰다. 박서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사무동이 아니었다. 바로 K3 팬텀의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제3공장 라인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미리 확보해둔 공장 내부 설계도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가 있었다. 야간 근무조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사무동을 대충 둘러보는 척하던 박서윤은 관리자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강 원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이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의 몸놀림은 거대한 공장의 소음과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들은 감시 카메라를 피해가며 거대한 파이프와 설비들 사이를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의 목표인 제3공장의 육중한 철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강 원사가 가방에서 소형 해킹 장비를 꺼내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장 내부는 용접 불꽃과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야간 근무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거대한 전차의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다. 박서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재들이었다. 그녀는 소형 분석 장비를 꺼내 한 금속판의 표면을 스캔했다. 화면에 즉시 성분 분석 데이터가 떠올랐다. 티타늄 5%, 크롬 8%, 나머지는 저급 철강. 계약서에 명시된 독일제 특수 합금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었다. 김민준 소령의 보고서가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박서윤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촬영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는 불량 자재들, 작업 지시서에 적힌 허위 스펙, 그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과정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녀는 심지어 작업자들이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했다. 이거 또 중국산 싸구려 부품이네. 이러다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몰라. 쉿 괜한 소리 했다가 우리 목만 날아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자고. 그때였다. 공장 한쪽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팀의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서윤과 강원사는 재빨리 거대한 전차의 차체 아래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군화가 바로 코앞의 바닥을 터벅하고 울렸다. 박서윤은 숨을 죽인 채 허리에 찬 권총의 손잡이를 조용히 움켜쥐었다. 최악의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이쪽은 별 이상 없는 것 같네. 하긴 이 밤중에 누가 들어오겠어. 빨리 한 바퀴 돌고 좀 쉬자고. 다행히 경비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박서윤과 강원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강철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공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시 승합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장의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서윤의 손에는 이제 최강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차가 공장 정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박서윤은 비로소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그 해는 최강진 회장의 부패한 왕국의 마지막을 고하는 심판의 빛이 될 터였다. 사냥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의 목에 이빨을 박아 넣는 일뿐이었다.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국방부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의 소동은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후였다. 하지만 최강진 회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는 어젯밤의 일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어리석은 자의 발악 정도로 치부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금권의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회의 테이블에는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과 대명방산의 핵심 임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서윤은 이번에도 말단 수행원처럼 보이는 복장으로 회의실 뒤편 보조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는 몇몇은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여전히 무시했다. 최강진은 그녀를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만의 오만한 방식이었다. 회의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군수본부장은 대명방산과의 굳건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상투적인 연설을 늘어놓았다. 최강진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수조 원에 달하는 K3 팬텀 전차의 최종 계약서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양측 대표가 서명을 위해 펜을 집어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 이 계약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회의실 뒤편에 박서윤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군수본부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오. 하지만 박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김민준 소령에게서 받은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대형 스크린과 연결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다. 그것은 대명방산 제3공장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저급 중국산 강판의 사진이었다. 이것은 K3 팬텀의 장갑제로 사용된 실제 자재입니다. 박서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군사 브리핑을 하듯 담담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계약서상에는 독일 티센크루프사의 최고급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단가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산 불량 고철 덩어리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강진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다음 화면에는 조작된 테스트 결과 보고서와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능 차이는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박서윤이 직접 촬영한 공장 내부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허술한 생산 라인,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그들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스크린에 비치는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최강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밝혔다. 대명방산의 임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회의에 참석한 장성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이 믿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업체가 사실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기꾼 집단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마침내 최강진 회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스크린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박서윤을 향해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을 겨누며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 여자 좀 당장 끌어내. 저건 전부 조작이야.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경쟁사 놈들의 수작이라고. 그의 외침에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이 우왕좌왕했다. 국방부 장성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자 최강진은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박서윤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위협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물먹여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까부는 거야. 모든 것이 박서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그가 이성을 잃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묵묵히 그의 발악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최강진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과시하며 박서윤을 향해 최후의 협박을 날렸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까지 거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놈 목까지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 당장 그만두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최악의 자충수였다. 그는 박서윤의 윗선을 언급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서윤의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계약과 관련된 군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최강진의 폭언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헌병들이 마침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에도 박서윤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최강진을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냥감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제 모든 연극이 끝났다. 커튼이 내려오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강진 회장의 광기 어린 폭언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가 가리킨 손끝을 따라 헌병들이 박서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박서윤은 그러나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위협적인 동작이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손바닥을 보여주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손짓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헌병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몸에 밴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이 멈추자 최강진의 고함 소리로 소란스럽던 회의실에는 거짓말처럼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소음이 그녀의 손짓 하나에 집어삼켜진 듯했다. 박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최강진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공무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고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명령을 내리던 지휘관의 목소리.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모두 그 자리에 멈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최강진을 향해 다가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분노로 씩씩거리고 있는 최강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적을 마주한 장수의 눈빛. 오직 상대를 제압하고 경멸시키는 것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눈빛이었다. 최강진 회장.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방금 내 윗선의 목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나? 그녀의 질문에 최강진은 움찔했다.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그래,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년과 내 윗대가리 전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허세였다. 박서윤은 그의 말을 끝으로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검은색 가죽으로 된 군인 신분증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탁 소리가 나게 펼쳐 보였다. 지갑 안에서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은성, 인싱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총장, 3스타 장군의 계급장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들은 저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단 하나를 통째로 지휘하는 군의 최고 수뇌부, 살아있는 전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저 평범하기 그지없던 여성이 바로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박서윤은 얼어붙은 최강진의 눈앞에 자신의 신분증을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그러나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선언했다. 내 위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EK3 팬텀 도입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나다. 마지막 선언이 떨어졌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중장 박서윤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회의실에 있던 군수본부장, 소장, 준장, 그리고 모든 영관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조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동작으로 부동자세를 취한 뒤 박서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충성. 수십 명의 군인들이 외치는 함성은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만이 가득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최 회장에게 아첨하던 장성들조차 이제는 사색이 된 얼굴로 필사적으로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한낱 기업인 앞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신들의 과오를 어떻게든 씻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의 한가운데서 최강진 회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고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삼성 장군, 군단장, 박서윤.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자신이 계집이라 모욕하고 부엌칼이나 잡으라고 조롱했던 저 여성이 대한민국 군 서열 최상위의 실권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려도 단단히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자신이 넘어뜨렸던 의자에 걸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털썩. 한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오만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수십 명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여장군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을 마주한 죄인의 심정과도 같았다. 권력의 역전.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박서윤이라는 단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응축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장성들이 굳건한 바위처럼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그녀를 향해 충성을 외치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은 패배한 짐승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완벽한 권력의 역전.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누구도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박서윤은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부하들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두 편히 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장성들은 일제히 경례를 풀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이제 이 회의실의 유일한 지휘권자는 바로 박서윤,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강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승자의 조롱이나 비웃음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마치 부패한 부속품을 처리하는 정비공처럼, 혹은 감염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그 냉정함이 최강진에게는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박서윤은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그의 죄목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최강진 회장. 귀하는 군수품 납품 계약을 위조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군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나라와 최강진의 심장에 밝혔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적 앞에서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반역이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강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는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오해십니다. 모함입니다. 하지만 그의 꼴사나운 변명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박서윤은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선언을 시작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쓸 천둥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이에 본관 박서윤 중장은 제3군 단장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은 대명방산과의 모든 현재 및 미래의 거래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그 두 단어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대명방산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다. 군납으로 먹고 사는 방산업체에게 군과의 거래가 영구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했다. 최강진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으아악하는 비명을 내질렀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저 여자 장군의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박서윤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칼끝을 내부의 적, 군의 부패 세력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군수본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군수본부장은 즉시 대명방산과의 모든 계약 관련 서류 원본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 있는 본부장 이하 모든 관련자들을 금일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시켜라. 단 하나의 서류라도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본부장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군수본부장은 넵,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하고 거의 울먹이듯 대답했다. 그의 군 생활은 오늘부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서윤은 이어서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 자를 당장 국방부 합동조사단 감찰실로 연행해.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최강진을 향해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한다.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도 일절 허용하지 마라. 만약 저 자의 신변에 단 하나의 착오라도 생긴다면 자네의 군복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헌병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우렁찬 목소리로 복명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강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가 반역죄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에 불과했다. 이럴 수 없어. 날 그냥 둬.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박서윤을 향해 애원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회의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최강진은 이미 끝난 존재였다. 최강진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박서윤은 굳었던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 종이 쪼가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수십 년간 지키고자 했던 군의 명예와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서윤의 선언이 국방부 회의실의 문을 넘어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조직인 군 내부의 정보가 이토록 빨리 유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마도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다남의 파네슈는 이제는 가라앉는 배가 된 최강진에게서 등을 돌리고 새로운 권력자인 박서윤에게 줄을 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을 것이다. 그 파장은 가히 핵폭풍급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부, 여의도 증권가였다. 오후 정규장이 마감되기 직전 증권사 단말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속보 한 줄이 떠올랐다. 속보, 국방부, 대명방산과의 전면적, 영구적 거래 중단 선언,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 혐의. 그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거대한 패닉에 휩싸였다. 대명방산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주, 황제주로 불리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었던 주식은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다. 매도 대명방산 당장 전부 매도에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객장하는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주가 하한가 제한폭인 30%까지 떨어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시가 총액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대명방산뿐만이 아니었다. 대명방산에 부품을 납품하던 수십 개의 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의 주가까지 동반 폭락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금융 쓰나미가 몰아닥친 것이다. 두 번째 지진은 금융계에서 일어났다. 대명방산의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의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창백하게 질린 은행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명방산에 빌려준 기업 대출금이 총 얼마입니까? 담당 임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합해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명방산이 파산할 경우 그 막대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남게 된다. 은행 하나가 통째로 휘청거릴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결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내려졌다. 지금 즉시 대명방산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십시오. 단 하루의 유예 기간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은행이 먼저 무너집니다. 차가운 자본의 논리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VIP 고객이었던 최강진과 대명방산은 이제 은행의 생존을 위해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일 뿐이었다. 전국의 모든 은행 지점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고 대명방산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빛의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지진은 정치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강타했다. 최강진은 오랫동안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뿌리며 자신의 뒷배를 만들어 왔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의 돈을 받고 그를 위해 법을 바꾸고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최강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에 올라탄 공동 운명체였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최강진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의원님, 최강진 회장의 비리에 대해 정말 모르셨습니까?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꿨다. 저는
최 회장과 사적인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비리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당장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그는 최강진을 꼬리 삼아 잘라내고 자신만은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최강진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파쇄하고 통화 기록을 삭제하며 흔적 지우기에 급급했다. 아무도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은 없었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의 중심지인 대명방산 본사 사옥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비명, 서류 뭉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다. 해외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전 세계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빌딩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지하에 마련된 임시 지휘 통제실 박서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 최강진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의 역겨운 인터뷰, 그리고 대명방산의 자산이 압류되고 있다는 속보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강철호 원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 반나절 만에 제국 하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박서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것을 도려내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즉 정의의 구현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대명방산 넘어 이 부패의 고리에 연결된 더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최강진 회장이 연행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취조실은 그 어떤 소리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한때 최고급 명품 정장과 롤렉스 시계로 온몸을 휘감았던 최강진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군 검사들이 앉아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최강진 씨,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한 검사가 재생한 화면에는 박서윤이 직접 촬영한 대명방산 공장의 내부 모습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강진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려 했지만 검사는 그의 턱을 붙잡고 강제로 화면을 보게 했다. 그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취조는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던 최강진도 자신을 위해 일했던 임원들과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검찰에 협조하며 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릿해 그들은 모두 가명을 대가로 최강진이 어떻게 비리를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외톨이였다. 결정적인 증언은 김민준 소령에게서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군복을 당당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확보한 원본 데이터와 최강진의 비리 정황을 논리정연하게 증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은 군 전체에 큰 귀감이 되었고 박서윤은
직접 그를 군단장실로 불러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의 안전과 군 생활을 철저히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언론은 연일 최강진 게이트에 대한 특별 보도를 쏟아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인이라 불렸던 그는 이제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 장병들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로 불렸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이 반복해서 비쳤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범죄자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군 검찰은 최강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의 죄목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수십 가지에 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목의 가장 위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군형법상 이적죄였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그의 행위는 반역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적죄라는 단어는 최강진에게 내려진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로써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접한 최강진은 취조실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의 제국, 대명방산 역시 공중분해의 길을 걸었다. 은행들은 담보로 잡았던 자산을 경매에 넘겼고 해외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명방산은 창사 50년 만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기업의 허무한 최후였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고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최강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다. 박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자리인 제3군단으로 복귀했다. 그녀에게는 영웅 칭호도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대명방산 비리 사건 보고서 대신 새로운 군사 작전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밤 강철호 원사가 박서윤에게 최강진의 근황을 보고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였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잊힌 존재가 되었다. 보고를 들은 박서윤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저 별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켜냈다.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것을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날 것임을 알리는 장엄한 시작이었다. 대명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거대한 폭풍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썩어 문드러졌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군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박서윤의 주도하에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뿌리부터 완전히 개혁되었다. 과거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던 방산 시장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경쟁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모든 계약 과정은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비리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은 영구적으로 군납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변화의 결실이 지금 경기도 포천의 한 광활한 기갑 훈련장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땅을 뒤흔들며 육중한 신형 전차 한 대가 위용을 드러냈다. 외형은 과거의 K3 팬텀과 비슷했지만 그 심장은 완전히 달랐다. 투명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단 하나의 불량 부품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결합체였다. 목표. 전방고지 발사 통제탑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전차의 주포가 불을 뿜었다. 포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3km 밖의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연이은 기동훈련과 방호력 테스트에서도 새로운 전차는 과거의 불량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성능을 선보였다. 전차를 조종하는 젊은 장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신뢰가 가득했다. 통제탑 가장 높은 곳에서 박서윤은 쌍안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제3군단장의 군복을 입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강철호 원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우리 장병들이 제값을 하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부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박서윤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을 달리는 전차 너머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녀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적어도 그 길고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이정표를 세웠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차가 통제탑 앞으로 다가왔다. 해치를 열고 나온 젊은 전차장 대위가 박서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서윤은 조용히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전차장 너머 그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3의 최강진과도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고 훈련장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그것은 마치 제국의 몰락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일출처럼 보였다. 박서윤은 그 노을을 배경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부패한 거인을 쓰러뜨린 강철의 여장군으로 기억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앞으로 군인의 길을 걷게 될 모든 후배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화면 전환.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용기와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총을 드는 병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패한 재벌회장 최강진의 몰락을 보며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군 비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서윤 군단장의 단호한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